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조금 우중충하고 탁한 날씨지만 연말을 향해 마지막 땀을 흘리는 경제 현장의 온도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내후년 경제 전망이 어두워서 걱정스러운 연말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돈을 좀 더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 돈은 사실 다 미래를 당겨 쓴 빚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연초에 마련하자, 이런 이례적 상황을 놓고 찬반이 뜨겁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도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익을 남겨야 하겠죠. 그런데 고객은 나 몰라라 하고 회사만 이익을 남긴다면 좋은 회사라는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금 대출 또 이런 것들의 금리를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를 넓게 벌려서 돈을 버는 은행. 정부나 당국은 뭐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지적해드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요즘 생활 물가를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생생장바구니에서 생활 물가 관련 알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월요일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예산, 이 국가 전체의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 벌써부터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내년 초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도와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으로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힘들 때를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여야는 두말할 것 없이 추경 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집행도 안 된 상황인데 추경 얘기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크게 이제 지금 보면 약간 정당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장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추경이라고 하는 큰 일을 좀 치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후년 예산이 이미 요구안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네. 굉장히 내년, 후년 굉장히 예산이 지금 상당히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인데, 네네. 추경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쓰겠다는 말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올해 2016년에 이미 추경을 했고요. 네, 그렇죠. 이때 국채 발행하는 거 말고는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썼기 때문에. 빚 없는 추경이다, 이런 광고까지 했었죠. 이제는 빚을 내는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것이 이제 기존의 기재부나 국회 쪽에서 이제 주장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좀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잘못하면 정치 추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대선 이제 앞두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짓는 건가 하는 문제가 됐을 때 정치 추경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만 악화되고 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 그리고 일부 지역 기반 정치권의 대선을 위한 정치 추경이 될 위험성도 있다. 네. 정당 간의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이유가 지역의 기반을 좀 정당하고 거기서 좀 떨어진 정당과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돈의 출처도 문제지만 용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올해가 사실 슈퍼 예산 이러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에 통과될 때 저희도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관례적인 예산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내년 경제 상황에 도움되느냐, 그렇지 않게 본다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으셨고요. 그렇지 않다, 꽤 크다라는 좀 긍정적 입장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규모라든지요, 이런 것들. 사실 규모만 400조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그 내년도에 예산 증가분이 3%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물가 인상도 그 정도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 예산은 거의 증가하는 것이 없는 예산이라는 건데 그냥 숫자 400조라는 거에 우리가 좀 너무 이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단지 규모로만. 슈퍼예산이라고 하는 슈퍼예산이 잘못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연봉 900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999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건 과장돼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던 건데 네네. 이제 와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까지 추경을 제대로 1분기에 추경을 했던 사례는 98년, 99년, 2009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위기 직후, 부양이나 경제위기 직후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원래 추경을 할 때 목적이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 급격한 경제위기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거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네네. 지금은 급박한 경제 위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침체 국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당장 무조건 쏟아붓고 보자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좀 신중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이 재정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좀 따져보고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집행되다 보면 향후에는 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지금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맥락상의 얘기입니다. 좀 적시적소에 써야 된다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내년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만 해도 그렇고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다 차치하고 그냥 좀 돈 좀 써서 일자리나 혹은 이 임금 문제만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우리가 10수년을 이렇게 돈을 써왔는데요. 네네네. 왜 우리가 돈을 물론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19조나 되는 일자리 예산을 쓰는데 그중에 이제 청년 일자리 예산만 2.7조입니다. 네.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지금 42만 명 정도로 구분되고 있는데 네. 그중 21만 명이 청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1만 명한테 2.7조를 나눠주면 약 1,30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사람당요. 네, 한 사람. 네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그걸 전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예산이 쓰는 방식과 방향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일단 돈을 쓰고 보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추 효과 같은 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추경 추경 이야기에서 이슈에서 핵심적인 거에 이게 과연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은 먼저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과거와 같은 집행 사례로 봤을 때는 경기 부양의 직접적 효과는 좀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좀 심각한 상태고요. 제가 이제 특히 일자리 예산 같은 건 전문가들, 관료들과 만나보면 네네. 숫자에 집착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석 달 일하시고 몇 달 쉬었다 다시 일하면 그걸 또 둘로 잡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하고 이런 걸 고려 없이 부처들이 단기적 대응이 급급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돈만 쏟아붓는 걸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확한 처방이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좀 이 건강에 비유하면 항생제 네네. 같다는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좀 추경 예산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빚을 내서 나라의 빚을 내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로 좀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더니 나라 빚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야. 일본은 240%, 미국은 130% 이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나라 빚이 적기 때문에 추경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좀 통계상의 어떤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많은 대신 가계부채가 적겠죠. 아,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 대신에 국가부채가 적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D1, D3라고 그래가지고 부채를 보는 이제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 네. 거기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걸 합치면 1,300이 넘어섰습니다. 충당부채. 여기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는 충당부채 안 넣고 있어요. 네. 이런까지 고려하면 물론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좀 적긴 하지만 아주 현격하게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설사 돈이 많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현재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네. 지금 현재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네. 예산에서. 그러면 현재 25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네. 예산 액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부담을 주는데 여하튼 지금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하고 나면 이게 낭비를 하게 되면 네. 오히려 투자를 안 하니만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비 산업이라든가 좀 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한계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좀 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논의 속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경 예산과 추가 투입은 자칫하면 그 안 좋은 상황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본 사례를 좀 비교하는 얘기를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이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경제 규모라든지 내수 규모가 다르지만 일본도 이렇게 썼다가 결국은 낭비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비슷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돼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처음에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일본의 부채 비율이 60%였어요. 네. 지금 유럽이랑 비슷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00%를 넘어섰는데 25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돈을 무조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유럽은 그걸 복지에 썼던 거고 복지라는 게 비용도 있지만 사회 투자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조선업이 쇠퇴를 하면 조선업에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조선업 쇠퇴로 인해서 실업자 분들을 네, 그렇죠. 구조조정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업체한테 돈을 지원해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사회 투자, 복지를 비롯한 사회 투자가 적은 건 일단 기본적인 문제고, 경제 투자가 지금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가 넘어요. 네. 그 안에 이제 제일 큰 게 SOC고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는 건데요. 좀비 산업도 있고. 네. 일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반면교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쓰면 일본 꼴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이 개개의 경제 주체들인 직원들 혹은 소비자들, 국민들을 좀 살리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기업에 돈을 줘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네, 낙수 효과에 대한 실망도 크고요. 네. 그래서 직접 소비를 할 사람들한테 주는데 대신에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 게 특히 저는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를 위한 투자 쪽에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하지만 지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경제 주체 개개인을 살리지 않으면 다 힘들다 이런 결론으로도 가는데요. 이 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은 추경이 좀 자주 편성된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의 이 연설문 논란도 보니까 예산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게 좀 많이 허술했다 이런 얘기를 소장님 지적해 주셨거든요. 좀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 공약 중에서 숫자를 얘기한 게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네. 복지예산 147조, 그다음에 문화예산 2%였어요. 네네. 근데 복지예산은 결국 130조가 편성됐기 때문에 못 지켰고, 네. 근데 문화예산 2%는 거의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발언을 하면 예산서에 VIP가 강조한 예산이라는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540번 정도 발언을 했는데 540번이요. 네. 그중에 문화부에 이제 90번 가깝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성 대통령도 여성은 2번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문화에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을까?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최순실 관련된 예산들이 문화부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돼 있었던 거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긴축을 하느라고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화예산만 2배로 거의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충분히 연장선상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추경 자체를 놓고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제를 살릴 곳에 쓰여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국민들이 눈을 더 부릅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인터뷰하다 보면 다양한 말들, 개념들, 또 이슈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냥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그런 느낌들 공감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공감사전 앞서 인터뷰한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정부가 매년 1년 단위로 국가 예산을 짜는 것 이외에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위험한 일, 재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국회 동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걸 줄여서 보통 추경 이렇게 말하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기 전망이 어둡고 경제 힘들다라고 해서 추경하자는 말에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하면서도 방금 얘기 들었다시피 별다른 효과나 정확하게 쓰임새 있게 경기 부양의 의도와 목적과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 돈이 어디로 또 셀지 모르는 이런 추경이 생기는 거는 국가 부채만 키우고 불신만 키우겠죠. 여러분들은 추경, 추가 경정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제일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이제 구조조정을 정부가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날짜 혹은 경제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늘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소식에서 알아봅니다. 경제가 어렵죠.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10,000명을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영모기지론 인기가 엄청납니다. 돈 잘 버는 맞벌이 부부를 살펴봤더니 아이는 좀 덜 낳는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은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 화학에 이어서 다른 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정부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주제가 2016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조선 해운업종 구조조정 이슈가 계속 됐었잖아요. 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 부담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서 구조조정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였다. 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지난 9월과 10월에 마련했던 이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 화학 이렇게 4개의 경기 민간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고요. 건설 같은 이제 여타 주력 산업도 정밀 분석을 통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계속 지켜볼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요즘 뭐 영목이 지론이라고 하죠. 이 주택연금 인기가 좋은데 10,000명을 넘어섰네요, 가입자. 넘어서는 아니고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네네네. 있는 건데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9,637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 평균 870건 정도씩 가입을 한 거니까 12월까지 하면 아마도 10,000건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 주택연금이 선보인 게 2007년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한 해 가입자 수 10,0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상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제 집은 자식한테 남겨줘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컸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 주택연금이 갈수록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에 연간 가입자 수 5,000명을 넘어섰고요. 지난해에는 6,484명이 가입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2007년 7월 출시된 이후에 누적 가입자 수가 1만 명이 되기까지 5년이 걸렸는데 이게 2만 명 되기까지는 22개월 걸렸고요. 3만 명까지는 20개월 소요됐는데 뭐 점차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거죠. 4만 명 가입은 아마 10여 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간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증가세인데 이게 뭐 노후에 대한 불안감 앞서 말씀하신 이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주택 경기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택연금이라는 게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가지고 월 지급금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들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고 또 주택 공급과의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에 얼른 가입하자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연간 가입 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뭐 당장 생계비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주택 가격 상승이 끝난 뒤에 가입하는 게 월 지급금 측면에서 좀 가장 유리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주금공이 올해 이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부부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을 8%에서 최대 15%까지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선보였는데요. 네. 이것도 가입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이게 역시 시기적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통계 자료 좀 재밌는 게 있네요. 돈 잘 버는 맞벌이 부부,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는 좀 덜 낳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오늘 통계청이 2015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를 내놨는데요.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안 된 부부를 이제 신혼부부로 보고 이들의 소득이나 출산 등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보니까 이 초혼 신혼부부 중에 자녀를 출산한 비중이 63.6%였는데요.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 비중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경우에는 평균 출생아 수가 0.86명이었는데요. 1억 원 이상에서는 0.66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이 같은 모습은 맞벌이 부부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에서는 평균 0.87명을 낳고 3천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평균 0.91명을 낳았는데 네. 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0.89명으로 높았지만 계속 감소세를 보여서 1억 원 이상에서는 0.66명의 아이만 낳았습니다. 네. 이 출산율의 주택 보유 여부도 중요했는데요. 집을 갖고 있는 부부 중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68.4%였는데 무주택 부부는 그보다 6.9%포인트 낮은 62.5%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맞벌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고요. 또 주거 불안을 줄여줘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책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돈이 많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자,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 지급액 오르네요. 14년 만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을 보니까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 인상입니다. 이 기존의 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이었는데요. 네. 이게 2003년 1월에 조정된 이후에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동안에 사실 국민소득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에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려놨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실제로 여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피해자들이 이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뭐 변호사 비용 부담해 가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보험사들은 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뭐 70%에서 90%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표준여건이 개정이 되면서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천만 원으로 60세 이상은 5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인상을 했고요. 또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도 새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노동 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차지 완전 마비 판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상해를 입어서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 손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도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해 주는데 개정안에서는 85%로 높아집니다. 예, 좀 소비자 위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뭔가요? 정부 구조조정 상시 진행 이걸 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뭐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원칙대로 처리한 거는 좋은데 뭐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뭐 문제 진단이 일단 부족했고 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뭐 물류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조선업도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쳤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그로 인한 파장이나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런 말들이 구조조정에서 안 나오도록 정부가 상시 구조조정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추경 예산에 관한 인터뷰 보내드렸었죠. 이제 돈을 따로 외부에서 수혈해야 할 만큼 경제가 힘들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할 겁니다. 개개의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관계 있는 은행들은 전혀 이런 상황과 무관한 것처럼 보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해드렸지만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즉 예대 마진이 은행 수입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의 방침과 또 관심과는 달리 은행은 예금 금리는 낮추거나 아예 예금 상품을 없애고 대출 금리는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나중에 어떤 위험이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의 창 박덕배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가상금리 오르는 이야기 사실 정부까지 나섰다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대출금리 올리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은행권들이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금리에다가 이제 각각 개인에 대한 가상금리로 합해지는 것이 이제 공식인데요. 네. 기준금리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 기준금리가 12월 달에 한 올라가면에도 뭐 세 차례 강하게 올린다. 18년도에도 또 올린다. 이런 국제 금융시장의 반전 기조를 선제적으로 은행권이 반영을 했지 않나 싶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 경제가 최근에 또 전망치가 자꾸 하향 수정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네네. 경제가 좋지 않으면 결국 이제 가계 부실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이제 가상금리도 같이 올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도 한국은행 금리는 올릴 수 없고 오히려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환경들을 얘기하는데 네. 은행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문제가 예금 금리는 낮추고 상품도 줄여버리는데 네. 이 은행에서 설명하기로 예금은 기준금리 영향을 받고 대출은 시중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달리 봐야 한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거든요. 네.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은행 예금금리는 좀 단기적으로 반영되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운영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금리,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은행들은 이제 예금금리는 좀 그에 따라 낮추고 대출금리는 덜 낮추고 당장은 덜 낮췄지만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낮아지는 폭이 비슷해져야 네.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그동안에 몇 번 있었습니다만 네. 인상될 때는 예금금리는 좀 덜 올리고 대출금리는 더 올리고 네, 가속도가 달라요. 영향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금리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가상금리를 조정해서 극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휘발유 가격, 국제유가 발표됐는데 네. 이 오를 때는 팍팍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비슷한 게 지금 은행에서 벌어진다 이런 설명이신데 좀 걱정되는 게요. 사실 은행도 국가 금융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 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은행들이 서두른 이유가 정말 은행도 어렵고 경제가 진짜 안 좋기 때문인가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맞나요? 예. 올해 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수익이 좀 줄고 있습니다. 예, 줄고 있지만, 좀 긴 시간을 봐서 이제 생각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은행은 수익이 상당히 늘었고요. 또, 은행들이 주로 이제 우량 고객들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부실률도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은행도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한국 실정에서 금융기관의 맏행 아닙니까 은행이? 네, 그렇죠. 예, 금리 인하나 인상 시기에 이제 금융 소비자 금리 변화 부담을 금융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좀 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동안에 소홀했던 서민들에 대해서도 좀 여유 있는 기관들이 좀 적극 생각했으면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소비자, 즉 고객들한테 이 위험을 전가하면 안 되겠죠. 은행들은 이 고객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대표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가계부채 양이라든지 전체적인 소득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상금리의 이런 부담, 고객 부담을 계속 놔두게 되면 결국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결국 금리 변화폭이 커지고 결국은 금리 상승폭이 이제 커지는 셈인데요. 부채가 큰 가게들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은행권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량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덜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자산이나 여러 가지 소득도 많고 해서 덜 할 수도 있지만, 네. 서민들은,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상당히 이제, 원리금 부담 비율도 높고 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내용의 맥락상 이제 비은행권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네. 더 심해지지 않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은행이 이렇게 문턱을 높이고 우량 고객만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돈이 필요한 분들은 결국은 밖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 이제 중산층들이 그동안에 은행권을 이용했던 사람들마저 이제 은행권에서 소외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금이 절실한다면 결국 좀 더 높은 금리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은행권 창구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질 저하 문제가 생기고 또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취약해지면서 이제 경제를 회복하려 해도 여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된다. 이 말을 좀 당국자들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금융당국도 가상금리 눈여겨보고 있다. 은행들 좀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정책하고 시장은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상 취해야 할 수 있는 조치들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이 금리 변화가 수신하고 대체로 다를 경우에 그게 금융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그렇지만 아직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철저히 점검을 하고요. 더 생각하기에 너무 갑자기 가성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기간에 일정 폭만큼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장치도 한번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상금리가 크게 변할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금융기관들도 제가 보기에 그동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 위기를 가상금리로 많이 모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선진 금융기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이제 신용 평가를 좀 엄격히 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은행 스스로 구조조정을 좀 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은행들 스스로의 경쟁력도 중요하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정말 고객들의 어떤 외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금융의 창 박덕배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요즘 장바구니 들고 이 장 보러 가시는 분들, 시장이든 마트든 가시는 분들 정말 엎친 데 덮쳤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소득도 줄었는데 물가는 참 출렁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생생 장바구니 통해서 좀 알뜰살뜰 똑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자, 이제 좀 걱정이 많은 한 해이긴 해요. 지금 끝자락에 다다르고 네. 있긴 한데 이제 가격 동향 12월 마지막 주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주말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딱 이번 주가 저는 특히 올해를 보내는 아쉬움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는 설렘이 좀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도 그러신가요? 네, 항상 그렇죠. 예. 후회와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농산물 물가도 오름과 좀 내림세가 교차하는 품목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상승세인 품목은 감자와 애호박이 되겠는데요. 감자는 가을 동안 내륙에서 출하됐던 물량이 겨울이 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주산 대지마 감자도 작황이 좀 부진한 상태인데 이로 인해서 전체 출하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약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또 애호박의 경우에는 출하 물량은 꾸준하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탕이나 국거리 많이 찾으시죠. 이런 요리들의 애호박이 부재료로서 인기가 많아서 가격은 좀 오를 전망입니다. 네, 감자, 애호박. 애호박 참 좋아하는데요. 찌개 네. 많이 드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좀 내려가는 품목들, 한숨 좀 내릴 수 있는 품목도 어떤 겁니까? 네, 반면에 취청오이와 미나리 가격은 좀 내려가겠습니다. 취청오이는 주산지가 충청 천안과 진천 그리고 호남의 구례와 순천 쪽인데요. 최근 이 지역의 일조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작황이 호전되고 출하량 역시 증가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겠습니다. 또 아울러 미나리는 전주와 나주에서 꾸준하게 출하가 되고 있는데 김장철이 끝나면서 김치 부재료로서의 미나리 수요는 많이 줄어들어서 중전에 비해서 소비량 줄면서 가격은 좀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연말에 회식 자리들 많으신데요. 오이, 미나리 다 좋습니다. 네. 좀 내려갔다고 하니까 많이 즐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계란입니다. 이야기 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란 가격은 AI 여파로 맥을 좀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금요일이던 이 카미스 기준 전국 평균가로 특란 30개에 7,124원. 으로 드디어 이제 7,000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초순부터 가격이 쉬지 않고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과 제빵업체 근심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걸 업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은 더 걱정되겠죠. 네.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좀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3일 금요일 농식품부 브리핑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수입 카드를 내놓은 셈입니다. 네. 원래 계란은 이제 국내산 가격이 저렴해서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는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가공 계란이나 신선 계란 이거를 수입을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카드를 내놓았어요. 네. 그래서 우선 가공 계란에 대해서는 남백, 난황, 전랑 같은 가공품이 있는데 이런 품목에 대해서 0%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예, 가공 예. 계란은 그렇고요. 지금 워낙에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제 뭐 가공품들 있습니다. 계란을 부위별로 뭐 건조 가공했거나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가공한 품목들에 대해서 수입을 하면서 네.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좀 업계 부담을 줄여준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네. 당장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 집에서 아이 키우거나 소비하시는 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분들도 참 걱정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업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계란을 이용하는 업계들은 대부분 네네. 수입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계협회 같은 데서는 이제 정부가 수입카드를 내놓았을 때 이제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그리고 이 계란 가격이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국내 가격과 연동을 해서 너무 낮지 않은 가격선에서 가공품이 아닌 신선 계란 수입까지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할당 관세는 기존 27%에서 0%까지로 낮출 계획이고요. 네, 이만큼 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네. 그래도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정책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저희 YTN 뉴스를 보신 분들도 좀 분노하셨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거지만은 계란을 사재기하는 업체들 뭐 직원들이 3, 4, 5 사가지고 다 모아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데도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 유관기관들과 현장 조사를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계란 유통업체들의 재고 물량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요. 네. 또 위생 안전 실태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 특히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이 사재기하는 거 정말 네. 큰 죄입니다. 예. 만약에 실제로 이 사재기한 거 맞네라는 게 확인이 됐다.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행여나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 행정 지도와 권고 조치를 해가지고 보다 투명한 시장 질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네.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정적으로는 계란 금지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계란 가격이 큰 이슈가 돼. 당연히 지금 AI 확산 일로를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네. 산란계들이 살처분 당하고 그래서 지금 계란이 부족하고 가격이 튀어오르고 그래서 지금 업계 개인 소비자 힘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책 말고 또 다른 대책도 있습니까? 네, 그 외에도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향후에는 살처분하는 산란계와 계란 수급 현황 주간 단위로 분석을 하고 또 이 네.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정부가 직접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여러분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자,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라는 건 느껴집니다. 최대한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 얼마 전 강남역에 한국전통식품문화관이 새로 문을 열었다 이런 소식도 네. 들어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농식품부에서 지난주에 강남 한복판에 그 유명 영화 업체 있죠. 거기 네. 뒤쪽으로 한국전통식품문화관이 이음을 개관을 했습니다. 아, 이음. 네. 뭔가 있다 이런 의미 같기도 한데 어떤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 명칭, 이음이라는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이름인데요. 이 문화관이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 전통식품을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방문이 잦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으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강남역에 이음이라는 이 전통문화식품에 관련된 곳이 생깁니다. 어떻게 활용됩니까? 네, 이 이음이라는 공간은 소비자들이 전통 술과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고 또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전통주 갤러리가 설치가 되어서 단체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요. 또 소규모 양조장에서 주조하는 다양한 술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서는 식품 명인 체험 홍보관을 마련을 했는데 네. 이곳에서 전통식품 명인이 만든 식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살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좀 호기심 많은 젊은 세대들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좀 전통식품을 가까이 하는데 좀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곳 이음을 통해서 이 영세 전통식품 업체들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이 수입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소비자들은 만족스러운 우리 전통식품 체험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석이조 일거양득 이상의 공간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또 저희가 계란 가격 걱정하면서 말씀해드린 카미스 kamis.co.kr입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여기서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번 김시아 대리가 소개해드렸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격 동향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2016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잘 보내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한가인입니다. 요즘은 일일 일팩도 하고 피부과도 많이 가니까 예전처럼 에센스 한 병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에센스를 다시 믿어보자. 정관장 홍삼 오일과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네, 생생경제 포스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먼저 상품 받으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8106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육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직접 오늘 띄우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추가로 돈을 부어도 가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경제는 언제쯤 살아나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 예산만 느리고 산으로 가는 일 없기를. 참 한 10행시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굉장히 정말 이 6글자로도 이런 알짜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응원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해외로 빼돌린 비선실세들의 검은 돈만 가져와도 좀 숨통 트이겠다라고 일침하신 애청자님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자 오르는 은행, 여러분 착실하게 이자 납부하시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소비자로 또 국민들을 위한 경제가 되기를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